네, 어제 공관위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의 시행세칙이 완성되었습니다. 돈공천이나 사천, 짬짬이 공천 등의 폐습이 일부 있던 것을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관위의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PPAT의 시행 방안은 최고위원회에서 예고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입니다. 역량 강화라는 명칭을 원래의 기획대로의 명칭인 자격평가로 환원시켰으며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통해 절대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는 경선 원칙 하에서 자신의 평가 점수에 비례하여 가산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기초의원의 경우 60점, 광역의원의 경우 70점의 자격 제한 요건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기초 광역 후보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들은 점수에 따라 차후 본선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당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 등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 공천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신뢰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안심하고 지방자치 업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AT 예상 문제와 교육 내용 등은 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 이명박 정권의 주미대사 등 경제, 통상, 외교 분야를 두루 섭렵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진영과 이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며 능력만큼이나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살인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위기와 민생 앞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통큰 합의와 협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의석으로 힘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검진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 안전 보장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업무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1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기밀 문서를 비롯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는 곳인 만큼 그 출입 자체도 엄중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외국인이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급 상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사는 2017년부터 김 여사의 의상 및 행사 의전 등 업무를 지원하면서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제2부속실 업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요즘 국민들 가운데 한창 논란인
되고 있는 영부인 의상비의 특활비 유용 의혹 문제에 더해서 왜 영부인 의상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번 특혜 채용 의혹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반복되었던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질 따름입니다. 또한 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총무팀 공무원을 부당 채용해서 자신의 배우자 수행 업무를 전담하게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서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런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관저에 둘 수 있냐며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을 아름아름 채용하는 것을 두고서 국민들은 특혜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채용 자체가 문제인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 기만입니다. 더구나 청와대가 여러 기관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 해명은 역설적으로 청와대 스스로도 이 인사가 문제가 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어느 기관이 청와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결론을 보고한 것인지 떳떳하다면 그 의료기관과 답변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와대의 외국인 디자이너 특혜 의혹 채용 논란은 기회와 과정, 결과가 모두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제가 오세훈 캠프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판넬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썼던 그림입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사건으로 인해 치러졌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이었고 부끄러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며 2차 가해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에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의원들을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눈물을 쏟고 나서야 캠프에서 하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패 원인은 이 같은 몰상식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지역 공천심사는 고민정, 남인순 의원 등이 맡는다고 합니다. 이런 게 3차 가해가 아니고 뭡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범죄를 무조건 관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6일 지방선거는 또다시 성비위 권력형 성사건에 대한 심판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분야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골 디자이너의 딸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를 요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도 국가기밀이란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기밀을 다루도록 한 것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 역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모두 청와대가 만들고 청와대가 키운 것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한복 장인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취지로 청와대가 말을 바꾸자 영수증 발행한 일이 없다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을 냈다고 주장하자 장인이나 디자이너에겐
매출 누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우냐는 비판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적폐청산을 외쳤고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간의 말씀에 책임을 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도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지선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경험과 경륜 그리고 역동성을 강조하며 인재 선발의 그 취지를 공언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또한 실력과 경륜으로 무장된 훌륭한 후보들을 추천하여서 새 정부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보조를 맞춰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 국민께 선보일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경제 정책 등 많은 민생에 관한 문제들이 그 선량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아마추어적이고 시장과 이념도 구분 못하는 무지한 방법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탓에 많은 분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를 경험하고 고통받고 이런 국민들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저희 새로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펼쳐놓은 무지한 이러한 경제 부동산 정책을 회수하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해놓은 그 실책들을 과연 누가 회복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실제 그 공직의 무대에 같이 등장하여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머뭇거림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 당에서 소위 험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유를 가지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공관위에서 공천 배제 사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그 가운데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출마하여 낙선하신 분들 공천 배제 사유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순간 마치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배제 대상으로 함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원 당규를 다 뒤져봐도 이런 배제 대상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가처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천의 효력 자체가 나중에 무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냥 자멸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최고위와 상의하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2018년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은 특히 험지에서 당원을 하고 당을 지키신 분들은 2018년을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아니 됩니다. 2018년 선거, 수도권 이런 험지 등에서 후보가 없었습니다. 중앙당에서 요청을 해요.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당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가서 다 떨어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59개 당협 중에 120명이 넘는 그 도의원들 딱 한 분 됐어요. 한 분. 우리의 군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험지에 나가서 헌신해 사신 그 분들한테 그거 떨어졌다고 그 지역에서 이번에는 아예 공천 배제 대상이라니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원이고 당입니다. 그래야 공당입니다. 핏줄이 달라도 가족이라는 게 바로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당원들 눈에 눈물 흘리는 거를, 그 룰을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가 한다는 건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러면 지금부터 5년 후 재집권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결국 우리 5년 후 재집권을 위한 기본이 되는 ABC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 식구들, 특히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그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차기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관료로서 경제,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경륜과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한덕수 후보자께서 국정에 퀴를 지게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사가 과연 그 직분을 다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를 담당하는 정치권이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가과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이 행한 첫 내각 인사인 만큼 인사청문회조차 못 가게 검증하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직 실질적인 절차는 시작조차 안 했는데 벌써부터 색안경을 끼고 막무가내식 우격다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 자명한 자리에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니 도대체 이를 지켜보며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될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자질이 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담론이나 명분 있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발목 잡기와 억지로 일관하며 172석을 빌미삼아 정쟁을 위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을 활용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의 몫일 것입니다. 참고로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